오늘은 중진 의원들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민병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홍문정 의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홍 의원이 4선이시고요. 민 의원이 3선이시죠. 다들 중진이시니까 격전 없고 그러나 긴장감이 있는 이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담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 7명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여야 간의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경제, 또 민생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그중에 특별히 역량을 갖추고 계셔서 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주제는 오늘 단행된 중폭 개각입니다. 7개 부처에 걸쳐 있는데요. 오늘 개각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정부에서 60개월을 보면 이제 20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반 3분의 1이 지난 것이죠. 내년 총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기 중반기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정치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3분의 1에 있어서는 지방선거를 잘 우리가 이제 거쳐 나갔고요. 이제 중반에 총선을 갖다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적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역량 있는 분들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지금 잘 배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왕에 이제 첫 번째 내각에서 임기 3분의 1 갖다가 대통령을 보좌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당으로 돌려보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준비용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총선을 준비해야죠. 총선에서 이겨야지 레임덕이 없고 그다음에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수겸장은 잘했다. 임기 중반기를 잘 돌파할 수 있는 실무형 능력 있는 내각을 한편에서는 구축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귀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문재인 정권 조각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이 개각 아니었습니까? 네. 야당으로서는 공격 포인트도 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제 민병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총선용 개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관들 중에 출마할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장관들은 뭐 이게 이번에 해촉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참 잘 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도대체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트럼프 이후에 외교 문제 아니에요.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민생 문제 이런 문제 장관들 왜 그냥 다 놔두고 그 이상한 개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별로 이 지금 국민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자꾸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계시잖아요. 대통령께서. 그거 걱정 안 되시나요? 국민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바꿔서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들 그냥 놔두죠.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참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개각을 하셨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통령 나름대로의 타임테이블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다음 총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생각하고는 굉장히 유리된 개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경제팀은 사실은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갖다가 지난 연말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지금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랄지 또 정보통신부 장관이랄지 또 중소벤처부 장관이랄지 지금 이제 홍 장관
홍문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팀이 사실은 일기 경제팀에 비해서는 호흡이 맞는 그런 서로 간에 호흡이 맞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다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 두 번째는 혁신 성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인사를 교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 말씀하셨는데 환경부 장관 지금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거든요. 2달도 안 됐는데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갖다 지금 2달도 안 된 장관한테 책임을 갖다가 묻겠다고 한 건 지금 지나치게 과하신 것 같고 지금 외교안보팀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외교안보팀은 지금까지 일각에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된 것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된 지점만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과 북한 간의 모든 카드를 갖다가 다 드러내놓고 점검했다는 점에서 또 서로가 북한과 미국이 미완의 회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일을 해오던 분들을 갖다가 연속선상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환경부 장관 이제 2달밖에 안 됐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 2달밖에 안 된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그렇게 높고 지금 이분이 대처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워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장관으로서 저 사람 미세먼지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2달밖에 안 됐지만 이미 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2달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사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2달밖에 안 됐어도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개각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장관들이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개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2달 아니라 이틀이라도 잘못됐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교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환경 문제. 아마 이 정부가 앞으로 제일 큰 걱정거리가 있다면 경제 문제, 우리 외교 문제 못지않은 환경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2달밖에 안 된 장관을 보고 책임을 지라. 내가 2달밖에 안 된 거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요.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그냥 내각 총사퇴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한테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시간 이것을 주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런 자세를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2달밖에 안 된 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프레임을 갖다가 만들어서 정권을 갖다 흔드는 것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올바른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지만 때로는 어떤 그 과한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당이 제가 보기에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야당이 이분은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 11명이나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뭐 내각 총사퇴해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못하나 그 여당이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지금 정부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를 잘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러면 전부 내각 총사퇴해가지고 또다시 무슨 혼란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만큼 환경 문제가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환기시켜 드린 건데 제 말씀을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환경부 장관 교체 야당에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또 다음에 얘기를 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각 문제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홍 의원님께서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있는데요. 일주일 내내 온 국민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사실 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세먼지 대책을 언급을 했고 환경부 장관은 서둘러서 세부 대책을 내놨죠. 우선 그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야당 쪽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이 뭐 어젠가 그제도 뉴스에 그런 얘기를 나왔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환경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고 지금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보다 더 어려운 게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이 정부. 그리고 이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사실 중국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국이 사실 미세먼지 대부분 32%에서 뭐 조사에 의하면 32%에서 82% 정도를 중국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굉장히 저자세 외교 네.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 여당이 그냥 뭐 장관 하나 바꾸는 문제로 사실은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고 또 이것이 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여러 가지 큰 단초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미세먼지가 하도 요즘 극성이다 보니까 이 정부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예. 근데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뭐 정치권이 사실은 내 탓이다,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다 하는 자세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지난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그 정권 9년 동안 사실 오늘날 이렇게 미세먼지가 축적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석탄 발전소 27기를 갖다가 새로 건축을 갖다가 해왔습니다. 또 클린 디젤 정책을 펼치면서 디젤 경유차를 갖다가 600만 대에서 1000만 대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대기 배출하는 그 공장이 전국에 한 6만여 개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측정기를 갖다 설치한 것은 3.3%입니다.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사실 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허가가 난 제철 제강 업종이죠. 그래서 제가 뭐 과거 정부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는 왜 중국한테 얘기를 할 수 없었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자기들이 어떤 경험을 내놓으면서 어떤 정책의 어떤 과거에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갖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중국한테 무엇을 얘기했고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얘기해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일 먼저 중국한테 소리를 내려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에 있는 미세먼지를 채집했어요. 백령도에 있는 미세먼지를 채집했어요. 서울에 있는 미세먼지를 채집했어요. 하루하루 단위로 채집을 했는데 그것을 이동을 했다고 치자고요. 아마 저는 이동했을 거라고 봐요. 뭐 그림만 봐도 우리가 위성 사진만 봐도 뭐 그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기압과 편서풍의 영향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중국이 얘기하는 거는 이 성분이 정확하게 중국발 성분인지 북경발 성분이 서울에 가 있는지를 갖다가 그중에 몇 퍼센트인지를 갖다 입증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 정부에는 그것이 왜 입증이 안 됐는지 우리 과학기술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한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그 경험을 갖다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을 하는 가운데서 중국한테 이제 얘기를 할 준비가 이제 갖춰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한중 환경부 장관 회의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도 높은 조사와 또 예비 경보 체계 이런 걸 발동하고 또 심지어 인공 강우에 대해서도 공동 실험을 하자 하는 정도까지 한 단계 더 진전시킨 점은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보면은 우리의 그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이 중국 탓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많이 이제 국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또 일부 보면은 그 보고서들도 조사기관에서 측정한 보고서들도 가끔씩 나오는데 지금 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중국 이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그 과학적인 그거가 아직까지는 명확치 않다는 중국이 말씀이십니까? 이제 우리 지난 한 5년 전, 10년 전에 우리가 공동으로 조사한 것들이 간혹 지금 발표가 돼요. 근데 중국이 동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조사에 대해서 사실 한중이 같이 조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에 대해서 중국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끔 보다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세먼지에 있어서 몽고발, 북한발 미세먼지가 한 20% 되고
중국발이 한 40-50% 되고 국내발이 한 40-50%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국내발 중에서 3분의 1은 경유차고 3분의 1은 석탄 발전소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이렇게 구성 요소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략 우리의 연구 수치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 우리가 보다 과학적인 조사를 갖다가 내놓으라고 중국이 요구하고 그 이전까지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국한테 배상이랄지 이런 것들 갖다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지금 중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중국의 지난 1년 동안 초미세먼지가 40% 이상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4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초미세먼지의 32%에서 적게는 82%까지가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이 계속 쌩까고 있는데 도대체 현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석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탈원전 해가지고 석탄을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탈원전 해가지고 석탄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초미세먼지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탈원전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고 옛날에 석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후보자 시절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다 마시고 싶다 얘기할 정도로 말씀하셨고 중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중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도대체 중국하고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우리 명부를 중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연구가 중국에서 안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받아들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국제 연구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초미세먼지를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는데 왜 중국이 그걸 안 받아들일까? 중국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가? 이 장하성 실장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정부가 촉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에서 밝혔듯이 한중 정상회담이 그동안 6차례 있었는데 6차례 가운데 4차례에서 이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낮은 자세를 임하고 있다 하는 비판은 저는 수용할 수는 없고 다만 진짜 중국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과학적 근거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어떤 경제력이랄지 상응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큰 소리 치지 못하게 거짓 주장하지 못하게 어떤 경제적 수단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장기 대책, 단기 대책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한가해 보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다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잠깐 석탄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2016년에 우리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에 비해서 지금 2018년 2년 사이에 9,832톤이 줄어들었습니다. 약 25%가 이제 감축된 거죠. 그 사이에 가동일수의 어떤 축소랄지 혹은 감면 장치랄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석탄 발전소에서도 기존의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도 계속 축소를 해왔다. 축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죠. 탈원전 정책도 지금 일본에서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원전을 하면 결국은 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LNG나. 근데 초미세먼지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탈원전 원전을 계속해서 더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58개를 앞으로 더 개발한다 그러고 39개를 지금 원전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탈원전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탈원전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고요. 아까 중국을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쌩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얘기해도 거의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언제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는 거냐. 중국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왜 자꾸 중국을 핑계를 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공 강우에 대해서도 네. 얘기했는데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민 의원님은 지금 탈원전 문제하고 미세먼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까지 우리가 검증된 것으로는 그러니까 원전의 발전 비중이 지난 2년 사이에 다소 늘어난 것은 다소 그러니까 석탄 다소 줄어들고 석탄이 다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의 발전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더 늘어났냐? 실제로는 지난 2년 사이에 약 25%가 석탄에서는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원전의 발전 비중이 그러니까 축소된 것은 지난 말하자면 AS 같은 거랄지 정비 일수의 증가 이런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2년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한 2%포인트 정도가 늘어났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세먼지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349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 보석인데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지금 붙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제대로 감시가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우려인데요.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법원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저는 져야 한다고 봐요. 지금 이처럼 구속 만기가 돼서 이렇게 석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데드라인을 갖다가 앞에 둘 수밖에 없도록 재판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의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이제 보석 결정은 굉장히 까다롭게 어떤 조건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것은 뭐 법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결국 가족과 함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가족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공범관계 빚으로만 그런 지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이 구금되어 있을 때는 그 면회를 오더라도 사실 뭐 입회한 교도관이 면회 기록을 갖다가 정리를 합니다만 지금 뭐 일종의 공범관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가족들 사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증거인멸이나 이런 거에 어떤 그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다가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보석 조치를 좀 부적절하게 보시는 견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의 문제는 말이죠. 뭐 김경수 재판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판결에 대해서 여당이 입맛에 맞으면 여당이 괜찮다고 그러고 여당이 입맛에 안 맞으면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민 의원님은 뭐 그러시지는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재판,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 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에 관해서도 사실은 많은 정치권의 인사들이 이거는 법률적인 재판보다는 정치 보복성이 강하다. 아니면 이게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국면 전환용으로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내보낸 거 여당이 그렇게 내보낸 거 아닌가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오면서 이런저런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김경수를 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 이명박을 내준 거 아니냐.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조차 있다라는 것을 여당이 알아두시는 게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라고요. 요새 소설하고 드라마를 좀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소설을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런티합니다. 김경수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법원이 지금 검찰과 법원이 정권의 어떤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전 정부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사실은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권력기관을 갖다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하고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률들 갖다가 신속 처리 안건으로까지 지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지가 강한데 우리가 법원이 무슨 김경수 도지사를 갖다 내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갖다 이게 보석 허가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사회의 변화를 갖다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요새 정치 재판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다수의 국민들을 갖다가 그 역사의 변화를 바라보고 또 지난 그 촛불혁명에 함께했던 거대한 흐름, 또 그 흐름에 주체로 참여했던 어떤 국민들의 의식을 너무 좁고 자유한국당식으로 그 재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당일 때 다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여당일 때도 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니 그러면 김경수를 구속을 풀어준 왜 저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죠? 그리고 그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죠? 그런 것들이 다 정부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고등법원 재판은 우리 법 연구회 뭐 아주 열렬 멤버라고 그러대요. 그분이 가서 재판한다.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민병두 의원님 같은 분들은 잘 모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수라는 분 아마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그 지사님은 틀림없이 구속적부심이나 뭘로 나올 거라는 거를 제가 개런티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전제라고 하면 아예 1심 재판부터 정부가 개입했겠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정부여서 전지전능하게 검찰과 법원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아예 1심 재판부터 개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논리에 말하자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1심 재판부터 관여하지 못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겠죠. 저희도 놀랐어요, 사실은. 오늘 김경수 얘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분이 구속되리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 그림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몰고 나가고 있다는 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너무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한 이 정도에서 저 끝마치기로 하고요. 마지막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취임 일주일을 맞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분이 현재 여론 지지도 1위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데 이제 당 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그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당 지지율이 뭐 30%에 육박하면서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의 일주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비대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당내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그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갈등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당 대표라고 그럴까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국민적인 지지도도 있고요. 또 당원들의 지지도 많이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뭐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분이 잘하기를 기다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지 이분이 어떤 이슈에 관해서 좀 더 단호하고 확고한 본인의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 야당을 이끄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좋게 말씀하면 마음이 넓으신 분이고 또 좀 걱정되는 분들이 말씀하시면 너무 좀 애매모호한 그런 화법을 많이 쓰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 이제 한국당 전당대회 기간에 황교안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제일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까지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 일주일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 뭐 과거에 이해창 전 대표를 갖다 벤치마킹한다 또 심지어는 반대 진영에 있는 문재인 대표를 갖다가 벤치마킹한다 뭐 이런 예상들 갖다 일각에서 이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중도지향적이고 개혁지향적이고 전당대회 때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스타일 갖다 보이면서 중도 확장 전략을 갖다 취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경계를 갖다가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일주일은 완전히 그 친박의 그늘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고
또 적극적 그 탄핵 부정론자들, 소극적 탄핵 부정론자들 그 연합체 안에 들어가 버리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복권까지 얘기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은 굉장히 과거 지향적이고 축소 지향적이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내년 총선을 갖다 치러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다음 대선에서 여전히 대권 주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웰컴 땡큐지만 실제로는 아마 불가능한 어떤 그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여야가 약달리네. 여당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두려운 상대인 건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친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친박이 됐건 비박이 됐건 뭐 돌박이 됐건 그동안 박이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오랫동안 비대위원장 시절을 걷고 대통령 어려움을 당하신 이후에는 사실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친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한테 친박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뭐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있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면 아마 전번 전당대회 때 황교안 대표를 도왔다든지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해서 우리 당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로 포진했다 하면 저는 뭐 이른바 친황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친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우리 당내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당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지금은 완전히 옛날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황교안 대표가 좀 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확실한 노선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옛날 회귀한다는 그런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한 그 대표의 확실하고 분명한 탄핵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 아니면 이 탄핵에 동조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탄핵을 부정한 우리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뭐 큰 반성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확고하고 분명한 스탠스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과거로 회귀하고 옛날에 뭐 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덜 확고한 입장을 표시 못하는 게 문제지 그거를 그렇게 표시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 의원님 간단한 반박 듣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황교안 대표가 취한 스탠스는 사실은 뭐 친황이냐 친박이냐 뭐 과거와 달리 뭐 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로 됐으니까 뭐 친황체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생각의 굴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은 사실은 적극적인 탄핵 부정 세력, 소극적인 탄핵 부정 세력 그 연합체 속에 포위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사실 또 자유한국당의 대다수이고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취한 스탠스를 보면 5.18 망언에 대해서도 아마 그분의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가 될 텐데 의미 있는 결정을 못 내리고 아마 시간만 끌 가능성이 크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첫 번째 이 과제를 뛰어넘지 못하면서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두 분이 워낙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시니까 제가 사실 끼어들 겨를이 없네요. 대립각이 확실하게 서면서도 케미가 은근히 잘 맞는 이 대담 조합 같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